딥페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짜 이미지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과 사회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딥페이크가 아닌 영상은 무엇일까요? 없는 거 아니야? 오늘 객관식 풍년이네요. 아닌 것은. 없을 것 같아.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그럴듯한데?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아니야, things. 아니야. 입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eoul, you know, is 이건 진짜 25 miles 같은데? away. 아니 뭔가 여기 Millions 학원이 and 좀 millions, 이상한데? 32 million 약간 people in 다른 것 Seoul. 같기도 하고.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학원이 이상해. Стало тільки гірше. 이거 진짜 어색하다. 아, 완전 Значно 완전. гірше. 진짜 아닌 것 같아. Більше нема ніякого завтра.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닌데요? І раджу 이거 скласти 약간 зброю. 어색하네. 이것도 Big Dave Matthews guy. 완전 아니야. 내가 크루즈님이 저렇게 노래 하시나요? 그리고 저렇게 젊으시지 않은데. Seems like an angel. 근데 되게 리얼하다. You got your ball, you got your chain. 아니야.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Do me tight, tightly, and again. Ooh. 아니, 근데 저런 주름까지 표현을 한다고? Of course, I don't sing as good as him, 똑같은데요? but 아 그래요? 네. 노래 부를 때 좀 달라. beat him up.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각자 하나씩 답을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퀴즈에서 맡겨가지고 진짜는 없다. 딥러닝 한 거 맞아요? 아니 제작진이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두 번 낸다고요? 저는 2번 트럼프가 진짜입니다. 아, 트럼프가 진짜다. 네. 그치. 앞에 그런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는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갑니다. 네, 우리 규현 씨. 다 진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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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리디 씨. 저도 지원 씨와 같이 트럼프가 진짜다. 저도 2번 트럼프.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바로 2번 트럼프. 와, 진짜구나. 우와.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을 가지고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야, 근데 헷갈린다. 완전히 합성을 말도 안 되게 싱크를 완전 높게. 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맞아. 사람들은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화장은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This just in, we can now call the 2024 presidential race for Joe Biden. Fulton, China invades Taiwan. 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Officials closed the city of San Francisco this morning, citing the escalating crime. 에? 와우. 신기하다. 근데 근데 얼마 전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아주 막 미국이 맞아요. 난리가 헷갈리고 났었어요. 싶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지난 5월 22일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었어요. 진짜 폭발했는데?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에서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대요. 난리 나죠. 와. 이 사례가 첫 번째로 시장에도 이제 가짜 이미지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례죠. 해커님,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별로 입에 담고 싶진 않은데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다른 사람 얼굴을 네,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이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래 이 딥페이크 이거 문제잖아요 요즘에.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영상 범죄가 302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잡힌 건수가 13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경찰이 성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대 징역은 5년,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전에 없었던 두 번째 혼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챗봇의 위협입니다. 챗봇.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 옛날에 심심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리도 있고. 네. 챗봇 문제될 거 없네. 네, 나도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되나? 바로 한 인공지능 챗봇이 무엇을 도전해 볼까라고 물은 10대 소녀에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페니 챌린지를 추천해 준 거예요.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만 꽂고 그 사이에 동전을 갖다 대서 스파크를 튀기는 걸 즐기는 위험한 장난인데요.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10대 애들한테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저런 행동. 근데 챗봇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런 위험한 장난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은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서 그걸 답변에 그냥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10대 유행 재미있는 놀이 이렇게 했더니 페니 챌린지라는 게 도출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신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최신 유행만 딱 알려주고 이게 위험하다 안정성은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핵무기급 파장을 불러온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챗 GPT인데요. 맞아.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로 떠들썩합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네, 챗 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 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돼?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줍니다. 와. 학교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하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챗 GPT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 게 특기였고 점점 이 챗 GPT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5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3월에는 GPT-4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버전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교수님 정확히? 첫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출력할 수 있었다면 4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25,000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기억력도 좋아져서 무려 8배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모두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버전에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다른 앱까지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챗 GPT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SAT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700점을 맞아서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우와.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답변해주는 챗 GPT에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갑자기 많이 많으세요? 생겼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댕과 까미유 편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댕에 관련된 다큐를 좀 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챗GPT가? 궁금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게 챗 GPT구나. 네. 뭐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서론을 네, 벌써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근데 진짜 실시간으로 쓰네 이게.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뭔가 장황하게 풀어주긴 했는데 뭔가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에센스가 부족한 느낌? 이런 초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그 부분만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네. 우와. 그래. 근데 문법도 너무 정확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챗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예술, 창작 분야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곰돌이 풀을 앤디 월 스타일로 그리고 고흐 스타일로 각각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이거를 못하지 않아? 그렸어?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앤디 월 스타일? 오, 난해한데? 곰돌이 푸 약간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약간 난해하긴 한데. 포가 보이긴 하네. 고흐 스타일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쵸, 배웠죠, 우리. 야, 고흐는 쉽지 않을걸. 오, 나왔다. 이렇게 바로 그린다고? 우와! 와, 되게 예쁘게 나왔다. 와. 진짜 예쁜데요? 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되게 잘 써요.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인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물어봐요. 그걸 보고 거기 위에 얹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절약이 되죠. 예전 같으면은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정하고 플레이의 룰을 정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코딩 작업까지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이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때 한창 막 코딩 배우는 거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직접 챗 GPT를 경험해 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챗봇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기존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심할 때 달래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척척박사 같은 느낌? 문장을 잘 만들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환각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챗GPT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질의 답변했던 환각 증상을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뭔 개소리야?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갖다 버려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그 역량 중 하나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존하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된 정보들을 인출해서 이야기로 엮어내거든요. 그럼 챗GPT가 했던 거짓말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형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멤버. 소녀시대 2005년도 아니야 심지어. 제 타이틀곡 대표곡이 봄날은 간다예요. 와 진짜. 야, 서툰 이별은 진짜 형은 안 어울리네. 아 웃겨. 그대만 보여요랑. 871이면 제 친구인데요? 지원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챗GPT의 말을 믿을 정도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지원하는 그런가 건가? 보다. 그런데 사실 챗GPT의 환각을 우리가 눈치채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챗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하지만 반대측 변호인과 판사 모두 의견서에 들어있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서 안에 있는 판례들이 챗GPT의 창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판례까지도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결과물로 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챗GPT의 이런 환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챗GPT의 혁신적인 발전이 불러온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논란입니다. 이게 또 저작권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챗GPT는 그림이나 음악, 영상, 시, 기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챗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무수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일부분을 교묘하게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GPT에 대한 저작권 소송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과 캐나다의 약 2,000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 연합과 일부 언론사들입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전직 기자 출신의 사용자가 챗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에 언론사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소송들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AI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송 박사님, 인공지능은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의 가장 기반은 결국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상의 뇌를 그냥 컴퓨터 안에 구현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간단해요? 가상의 뇌를 컴퓨터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결국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네.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좀 일정 시점 이 정도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내는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거든요. 근데 학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번 틀렸어. 근데 3번, 4번 틀렸어. 그럼 더 이상 김태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홍정혜 씨한테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뉴런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뉴런이 전달한 게 맞았냐, 틀렸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쉽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보편 근사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많은 큰 규모의 이제 인공신경망 구형만 하면은 누구든 우리는 묘사해낼 수 있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럼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응용통계라고 하자. 응용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혹시 두 분께서는 인간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공격 들어왔어. 공격 들어왔어. 진짜 궁금해서요. 새로운 회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확률적 앵무새.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렇지.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너무 공감합니다. 네.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사실 자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들이 아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대단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아나 의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모르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의식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 생명조차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사이비 이과였어. 나는 그래도 나는 자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각이 지금 손에서 들어오는 촉각이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입에 미각도 있고 이 감각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뇌의 다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왜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개념이 꼭 필요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정신병이 생기면은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자기 더 잘하시겠지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하나의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레드썬. 안 돼. 나오세요.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또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뇌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그 단단한 기반이 있지는 않다. 교수님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큰맘 먹으면 진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를 뭐 공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범죄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건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국 본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억 원을 계좌 이체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340억? 근데 그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보스가 연락을 해서 화상회의를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화상회의? 그래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말 자기 보스가 화상회의에 등장을 해 있고 자기가 아는 직원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빨리 돈을 이체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는 급하게 이체를 해요. 그게 맞는 메일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범죄에 활용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써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인 거죠. 지금.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 같아지면 사람이 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는데 늘 따라오죠. 우리 인본주의 문과 선생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들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예술 노동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뭐 번역으로 치면 의뢰를 하는 쪽에서 예전에는 번역가한테 번역하는 전체 비용을 지급하고 의뢰를 했다면 지금은 AI 번역을 한번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의 번역물을 주고 이거 검수만 해주세요라고 줘요. 근데 실제로 그 창작자의 관점에서는 그 디테일 잡는 게 일이거든요. 훨씬 큰 일이고 중간에 그 초안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AI를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계급이 또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계급이라고 하면 인간 안에서의 계급이요? 네. 인간 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렇죠. 니콜라스 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2013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뇌에 뭔가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니까 일상의 기억도 머릿속에 없어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다 스마트폰 보고 아 이때 그 사진 합니다. 이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생각을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자기만의 차별화를 한 사람.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모 데우스가 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제대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무용 계급,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데 왜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왜 100m 달리기를 할까? 우리가 더 잘 뛰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동차보다 더 느리지만 우리끼리 뛰는 것에 가치를 주겠어. 인간끼리 뛰어서 그중에 1등으로 뛴 사람에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이러겠어 하면은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 만들더라도 그러면 상업적인 음악은 인공지능이 만들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로 가는 순간 대단히 불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인간이 뭐 어디에 좀 더 가치를 줄 수 그렇죠. 있는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수많은 잡일들을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과 겹치는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이제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인 얘기를 열띠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없다고 하셨지만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뭔가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복합적인 공부를 오늘 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 오늘. 자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뭔가 철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되게 복합적인 공부를 오늘 한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커요 오늘 한 것 중에 저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가설을 저희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사춘기가 온다. 이 가설에 대해서 참거짓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전 오늘 한 이 주제의 전부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정의가 잘 안 되고 다음에 인공지능이 여전히 충분히 발전돼 있지 않고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스나 노로 딱딱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인간의 의식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계의 의식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원래 이럴 때 좀 깔끔하게 답을 하면 좋은데 이 주제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주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답을 깨끗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어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
기계한테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못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식이란 무엇인지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의식 아니에요? 갑자기 있다가 쓰러졌어. 이 사람 의식 잃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의식 아니에요? 없는 거로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정의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 의식을 정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 또 이제 의식을 정의하기에는 네. 또 복잡한 면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도 닮았어 비슷해. 예. 정말 이래서 선후배 사이인가 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김상혁 교수님께서는 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이제 말하기 어렵다 느낌인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없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아예 하는 편이니까 저는 효용성이 있으면 딱히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더하네 더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따지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업데이트했는데 저기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럼 넓은 의미에서 그것 또한 사춘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일종의 사춘기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SF 작가들은 그 AI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거의 모든 작가가 AI가 나오는 소설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꽤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요즘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인간하고 조금 다른 눈으로 우주를 보고 세계를 보고 할 수 있는 AI 존재 같은 걸 좀 기다리고 있긴 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사춘기를 거쳐서 자기만의 어떤 자아를 찾을 수 있는 AI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 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삽니다. 실제로 사회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네.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봐요.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않고. 구분.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20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질려. 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어떤 것도 추천해주지 않는 퓨어한 곳. 차라리 아니 다들 어떻게든 내 돈, 내 지갑 열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땡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뭘 볼까 고를 때 일단 그 썸네일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누르는 경우도 많죠. 영화의 내용을 몰라도. 근데 그 썸네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룩업하는 순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한 이런 분들한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썸네일이 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시청자에게는 메릴 스트립의 썸네일이 뜬다는 거죠. AI가 진화하는 거야. 와, 나 소름 돋아 지금. 제가 보기엔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이렇게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아, 그렇군. 만약에 내가 그런 OTT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딱 뜨는 걸 누가 본다면 아, 너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다른 걸 클릭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적 취향도 본인은 몰랐는데 먼저 알아차린 거죠. 누가? 영국 BBC 기자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 몰랐는데 땡플릭스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주로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근데 정보를 모으면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 전체가 보일 때가 꽤 많거든요. 네. 미국의 슈퍼마켓 중에서 타겟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구매 이력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축하 카드를 보낸 거예요. 임신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고등학생 여성분 말고는 여성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임신한 거였어요. 누가? 고등학생.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하는 것들의 패턴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뭐 가족도 모르는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딜레마인 게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게 불편하고 피곤하긴 한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이라던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뭐 몇 시에 구입 이런 것들을 저도 수집하거든요. 나는 싫지만. 나는 피곤한데. 내가 당하는 건 싫지만. 그리고 나는 또 유튜브...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디까지. 아, 내로남불이었어. 그런 시스템이 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이점을 또 제가 활용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소비되기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추천 알고리즘에 떴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동차 콘텐츠예요. 그러면은 눌러보고 싶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찾으려면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데이터를 보고서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골랐을 텐데 그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딱 보고 이런 게 있었어? 눌러보면서 내가 평생 모르고 놓쳤을 수 있는 나의 취향, 숨어있던 거를 정말 쉽게 찾은 거니까 이런 측면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때 물론 저는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에 따라 그 일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땡플릭스는 또는 그 너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그 앞에 앉아 있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구글 엔지니어 챗 타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위터에. 알고리즘이 바에 걸어서 들어갔다. 바텐더가 뭘 주문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주문하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취향을 우리가 추천받는 게 아니라 취향이 사라진 거죠. 취향이 사라진 거예요. 내 취향은 없는 거죠. 원래 취향은 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선호도라는 걸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은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 좋아하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예 선택지를 차단해버리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또 있겠죠? 출발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뭐야? 데이터 리터러시. 리터러시. 데이터 이해력이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해석 하기도 안 하고요.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리터러시는 글 읽는 능력인데
글 읽는 능력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똑같이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원인, 거기 따르는 과정, 그다음에 함의까지 이해하고 나면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찾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이제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산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왜 알고리즘에 빠져드느냐? 결국 비슷한 입력값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고 이게 식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문제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입력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이걸 통해서 나의 알고리즘 좀 바꿔봐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정말 최고 수준의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IEEE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2017년에 지난 20년간 최고의 논문이 뭔가를 뽑았는데요. 그때 뽑힌 게 바로 아마존의 아이템 기반, 그러니까 컨텐트 기반 그 알고리즘에다가 상을 줬거든요. 그 논문에다가.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고 그게 상을 받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진짜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 가고 있냐면은 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치 20세기 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물리학을 연구해서 우주의 신비를 찾은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써놓는 검색어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궁금하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23년 그 구글의 총 수익이 400조라고 나오더라고요. (400조) 가운데 광고 수익이 75%니까 한 300조 정도가 광고 수익인데요. 1초에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물어보는지인데 1초에 10만 회 정도를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2조가 되니까 300조 나누기 2조 하면은 검색어 하나당 150원이죠. 150원 정도. 우리 150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검색할 때마다 구글은 150원씩 버는 거죠. 나 그럼 여기 오기 전에도 걔도 몇 살이지 막 찾아봤는데 이거 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네? 이런 거 검색한 것도 그럼 얘네는 아 도경환이 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취향을 하나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경환 씨는 정보를 얻으셨기 때문에 뭘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얻었다면 그때는 나 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난 가지고 갔으니까 돈을 안 줘도 쓰실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150원어치의 검색을 하고 우리는 또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50원짜리 검색보다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면은 그건 내가 버는 거고 그렇죠. 의미 없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광고를 본다면은 좀 손해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초반에 세웠던 오늘의 가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분의 선생님들, 부자들은 석유 대신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맞는 건가요? 맞나요? 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캘 수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렵죠. 데이터는 항상 있었고 데이터를 캔다는 거는 기존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이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거죠. 찾아낸 값으로. 네,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겠죠. 그러면 큰 회사들이나 권력기관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와야 되고. 아. 석유에서 돈을 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석유라는 자원 자체가 소멸해가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설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유로 캘 수 없는 영리한 부자들은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아하. 예. 왜냐면 석유를 캐는 분들은 여전히 캐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리한 부자들은 분명히 데이터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최고의 가치를 갖는 기업이 1위가 석유 기업이거든요, 여전히. 그 수익이나 가치를 따졌을 때. 근데 2위부터가 줄줄이 다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냥 데이터라 그러면은 굉장히 아무 그 가치나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은 수학적인 숫자들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데이터 가운데는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This extremely sharp, clear picture is coming to us from about 175,000 miles distance from Earth, presently about 48,000 miles from the Moon. It appears now that we have a view of Earth out the window. Okay, engine stop. ATA at a descent. Mode control both auto, descent engine command override off. Engine arm off. Port 13 is in. We copy you down, Eagle.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러니까 저걸 본 미국 국민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로 그동안 계속 러시아한테 졌었는데 이제 막 사기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졌을 것 같아요. JFK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암살 당하고 이거 됐으니까. 그러네요.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유언을 이제 지켜낸 것이죠. 아폴로 11호 임무에 참여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이 세 명의 우주비행사였습니다. 달 착륙선 카메라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걷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했고 덕분에 닐 암스트롱이 말했듯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발사 목적은 달 표면에 사람이 서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폴로 11호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드디어 소련에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이 아주 역사적인 이 순간에 달을 밟지 못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이 누구세요? 그 세 분 중에 콜린즈라고. 콜린스? 거기 그 다른 두 분이 달 표면을 밟을 때 사령선에 남아서 달 궤도를 빙빙 돌면서 시스템도 점검하고 그 관제 센터랑 교신 임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달에 갔는데 거기 앞까지 갔는데 밟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거 할 때 사실 너무 어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릴 때 내가 먼저 내리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아니, 규현 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럼 양보해 주실 거예요? 아이, 충분히요. 올해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4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짜 많아요. 대체 그 근거가 뭔지, 조작설의 실체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말도 안 돼. 처음으로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빌 케이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 케이싱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미국은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본격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죠. 뭐야? 그렇다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 의혹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휘날렸을까?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면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지 실제로 펄럭이는 건 아니었고요. 이 성조기를 달까지 가져갈 때 몇 번 접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폈음에도 불구하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연달아 2번 찍은 사진을 보면 저 깃발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기가 없는 달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토양이 먼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밟히면 쉽게 눌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달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간 저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신기하다, 진짜 과학은. 세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 당시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죠. 지금 같은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는 달 표면에서 어떻게 필름이 변질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건데요.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죠. 그래서 달 표면은 한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12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뜨거운 땅에서 카메라 위치 높이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는 카메라의 열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요. 또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시간대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여러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그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가장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조종사, 잠수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투입됐는데요. 또 투입된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총 250억 달러가 투입된 거죠. 얼마야? 250억 달. 이를 현재 가치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했고 나사 역시 창설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이, 좋아. 하지만 이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네, 우선 소련에 앞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그러면서 우주와 나사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목표를 이미 이루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었어야 돼. 뭐라도. 그걸 찍어왔었어요. 또 한 가지 실질적 원인은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나사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아폴로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인 아폴로 17호 이후 1981년까지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국의 우주 경쟁도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나사는 경쟁을 위해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 탐사를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네, 멀리 간다는 얘기네. 이제. 대체 어떤 탐사선들인지 사진을 보실까요? 보이죠? 보이죠? 네, 지구 보이죠? 네, 달 보이죠? 해가지고 보이죠? 아니에요. 한국말이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는 보이저 1호와 2호였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 1, 2호는 1977년 우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저호에 탑재됐죠. 2023년 1월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저 1호는 약 245km,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건 뭐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뭐예요? 우주선 자체에는 연료가 아주 적게 있고요. 자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조금 바꿀 때만 씁니다. 그래서 로켓이 한번 밀어주게 되면요. 저 보이저들은 일단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네,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보이저 1호가 보낸 목성의 사진입니다. 표면에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밝은 줄은 상승하는 기류, 어두운 줄은 하강하는 기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삼겹살 단면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강의에 그 표현 한번 써야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이라니. 그리고 이때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여러 위성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2호라는 위성에서는 화성에서 나온 연기 기둥하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찍혀서 위성에서의 화산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화산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그림 같은데? 저 골이 너무 신기해. 무슨 CG 같아요. 네, CG 같죠? 보이저 1호는 토성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토성의 고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멋있다. 그럼 이번엔 보이저 2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청왕성, 오른쪽 사진은 해왕성을 비행하면서 찍은 두 행성의 근접 사진입니다. 우와. 특히 해왕성은 보이저 2호의 마지막 목표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찍은 건 저게 이제 아직도 최초이자 최후죠. 이렇게 두 탐사선은 네 행성의 거대한 가스층과 고리, 그리고 위성 등에 대한 수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죠. 와, 신기하다. 그런데 보이저호가 전송한 수천 장의 사진 중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합니다. 어스름하게 지나가는 붉은색 띠는 태양계 내에 있는 먼지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고요. 먼지들. 그 사이에 너무 멀어서 정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예요, 설마? 지구예요? 네, 맞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호가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찍은 후에 지구로 전송됐죠. 보이저 1호가 지구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작은 점이네요. 진짜요? 이 사진은 이제는 돌아가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제안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코스모스. 코스모스 저자. 네, 맞습니다. 우와. 결국 먼 데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주 큰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지구에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경쟁은 1990년대가 되면서 휴지기를 맞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되면서 휘청였고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되려 우주 탐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예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류의 우주 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사는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은 뉴스페이스의 시대를 여는 예고장과도 같았죠. 나사는 이제부터 민간 기업에게 로켓 및 우주선 개발을 위탁해서 물자와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낸다는 우주협력협약을 발표합니다. 이 우주협력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인 나사가 주도해온 우주 탐사 및 개발을 이제 민간 기업과 협력하거나 또는 아예 위탁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대표적 민간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이스X. 네,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 5월에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나사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한 이래로 우주 탐사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본사가 바로 우리가 여행으로 온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죠. 씨, 사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지금 전기차 회사 CEO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이런 우주 사업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주에 있어서는 거의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그 나사랑 정부랑 민간 기업 상부상조 그렇게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나사가 약간 뭐 여러 가지 실패 원인으로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업하게 된 거예요? 나사는 우주인과 화물을 우주 정거장까지 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2008년 펠컨 1이라고 하는 로켓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나사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서 스페이스X는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원받는구나. 사실 이 스페이스X 이전에는 이 우주 개발이라는 산업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우주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였는데 그게 서서히 바뀌는 게 2000년대, 2010년대였고요. 그 중심에 바로 스페이스X 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수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입니다.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2위, 3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존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스타트업의 리더이기도 해요. 들어봤다. 예, 블루 오리진. 이 1, 2위가 둘 다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 재산의 한 두세 배 정도만 뻥튀기를 해도 조만장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조만장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맞는 거네요. 저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든든하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홍진경이 손을 들어주면 야, 이 정도면 누구 하나라도 손을 보태주면 천군 좋으니까요. 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어요. SNS 글 하나 올라오겠는데요. 와,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왜 일론 머스크죠? 그냥 땡겨요. 그리고 문과야. 일론 머스크 문과죠. 네, 일론 머스크 문과. 맞아요. 문과끼리 또 뭉쳐야죠.
근데 엄밀하게는 또 문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학적인 처음에는 이제 경영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그다음 경제학이랑 물리학을 복수 전공. 물리학을 하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문과죠. 아 뿌리가 뭐? 혹시 저기 제프 베이조스 이과 아닙니까? 제프 베조스는 이과입니다. 그봐. 네, 프린스턴대 컴공과.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이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개도 씨. 저도 근데 일론 머스크 쪽이라. 야, 그럼 어떻게? 근데 이 둘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리를 복수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하진 않지만 네. 제프 베조스도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러 갔었어요. 근데 너무 물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바꾼 거죠, 컴퓨터 공학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물리를 공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물리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결국에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도 포기한 거를 우리 김성욱 교수님은 해내신 거네요.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귀납적 결론은 물리학을 하다 포기하면 성공한다. 맞아요. 네. 네.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만두면 성공을 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귀납법이죠. 아니 근데 두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주를 두고 경쟁한다는 게 되게 멋져 보이긴 그러게요. 하네요, 진짜. 최근에 이제 엄청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벌로서의 그걸 잘 보여주는 건데 우주에 대한 야망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이거는 정말 나 진짜 대감기한 줄 알았어. 어쩜 저렇게 엄마 품에 안기듯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주 갔다가. 저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술? 가기만 하면 뭐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13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 5번째 발사였습니다. 돌아오게 회수를 해가지고 젓가락 팔이라고 해요. 찹스틱 암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잡아가지고 회수에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개도 씨? 누가 그러던데 저게 화면에 조만해 보여서 그렇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동 크기라고. 저게 40층짜리 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발사를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정말로? 근데 그 정도의 이거를 성공했어요. 기술이구나. 네, 말도 안 되는 기술이죠. 이거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SNS에다가 막 하루에도 일론 머스크 몇 번씩 그냥 몇 개씩 글 올리고. 아, 근데 쓸만하네. 저였으면은 거의 2초에 하나씩 올렸어요. 자랑할 만하네요. 전에 누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탕 쏴서 관역에 탁 맞추는 건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거는 저 관역에 있는 총알이 뒤로 확 날아와서 총구로 들어와서 딱 원위치로 박히는 거죠. 그거네.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아 이제 우주에 가면 간 걸로 끝이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편안함을 주기는 해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냥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뭐 디스커버리 호라든지 뭐 챌린저 호도 참사가 있었지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한 번 갔다 들어오면은 재사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가 겉에 있는 타일을 수작업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비싸요. 근데 왜 재사용을 하는 것처럼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셔틀버스 같은 이름을 붙였느냐? 미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우주를 왕복하는 나라다. 실제로 비용이 더 들지만 그런 식의 재사용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 셔틀은 많이 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진짜 재사용 회수를 하는 거예요. 꼬다리를 잡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다음 위에서 잡으니까 얘가 쓰러질 염려가 없어. 그래서 왜 이 아이디어를 아무 생각 못했지? 근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얼마를 번 거예요? 이번에 회수한 스타쉽의 경우에 발사 비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회수에 성공하면 발사 비용이 30억 정도로 줄어든다. 아. 그러니까 사업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한테 세일즈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아니 저기 나 속상해 죽겠네 내가. 제프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성공을 시키긴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 오리진은 2015년에 뉴 셰퍼드라는 그 로켓을 발사시키고 안전하게 회수는 했어요. 근데 그 이 뉴 셰퍼드는 일단 크기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 로켓만 재사용을 했다는 한계가 있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스타쉽에 맞서서 개발한 로켓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 이름이 뉴 글렌이라는 거예요. 글렌. 뉴 글렌. 뉴 글렌은 이게 뭐 잘만 되면 뭐 25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주 성공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플로리다에서 발사할 이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이 우주를 놓고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정도면 저는 그릇이 커가지고 서로 이제 우주를 연구함에 있어서 막 제프 형 뭐 이렇게 내 거 우주선도 좀 쓰고 해요. 뭐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낼 것 같은데 어때요? 둘 사이는? 지금은 약간 타이틀 경쟁인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최초로 시도하느냐. It's time to go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We stick with going back to the moon, this time to stay, because that is actually the fastest way to get to Mars. 두 분이 굉장한 신경전을 했죠. SNS에도 먼저 글을 올리고 지금 우주 스타트업 그리고 우주로 가는 지금 민간 기업들은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 두 기업이 경쟁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두 기업도 사실 그 경영 스타일도 되게 달라서 경쟁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면 소문을 막 내고 맞아요. 그걸로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또 이제 소비를 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 개척하면 약간 허풍을 곁들여서 좀 미리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조금 연구소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요. 규모를 막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목표로 세웠던 거를 달성할 때까지 연구에 집중하고 이것만 봐도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에요, 제프가. 약간 허풍 없고. 우리 친하신가 봐요. 제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프 형이 저희 도시 집안 얼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 좀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본인들의 연구 성과를 과장을 아예 못합니다. 정말 팩트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데 어떤 일론 머스크는 약간 본인이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그걸 뛰어나요.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열려서 저는 연구자들도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우리 세대는요, 크면서 인류가 외계 우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소행성이 다가와서 예? 우리 브루스 윌리스가 가잖아요.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서 땅을 파서 핵폭탄을 터트리면서 혼자 귀환을 못하니까 우주 비행사한테 이거 쫙 찢어서 내 딸에게 전해줘 이러고 터트리고 죽죠. 맞아, 그 영화 그게 너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 맞아. 근데 요즘에 나사 얘기 아마겟돈 안 봤습니까? 다 우리를 구해준 건 나사예요, 지금까지. 엄청 울었어, 엄청 울었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서 나사 얘기를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이거 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성해야 돼? 나사가 반성해야 돼요? 사실 나사 출신이자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스콧 허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전 세계 우주 사업의 약 75%가 이미 상업적이다. 이미 민간한테 이미 갔다? 민간에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 산업은 이제 사실 나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미 나사도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많은 우주 사업들을 발주를 해서 아웃소싱?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분야도 이제 아웃소싱의 시대가 온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에요. 아르테미스가 뭐 신화에 나오는 네. 신 이름이에요? 예전에 1969년에 보낸 건 아폴로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폴로는 태양의 신, 그리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냈던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실현하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럼? 프로젝트? 미국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달에 가자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달에 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자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달 쪽에도 만들자 달 진출 프로젝트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After the flight of Apollo 11, Neil Armstrong 근데 왜 지금까지 미국은 다시 달에 안 간 거예요? 언급하신 것처럼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사에서 지금까지 달에 12명 보냈거든요. 1,500억 달러, 한화로 160억. 대략 계산하면 한 명 보내는데 14조?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14조씩 써가면서 달에 사람을 보내야 돼라는 생각을 맞아, 하게 맞아. 됩니다. 굳이. 네, 왜냐면 이게 국가 예산일 때는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돈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추산으로 28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3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민간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나눴구나. 그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민간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 오늘 언급한 그런 네. 기업들이죠. 여기서 다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사는 달 착륙 시스템 개발에 이제 스페이스 X랑 블루 오리진 이 두 기업의 경쟁을 붙인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민간 기업에 분산해서 일을 맡기면은 기업마다 뭐 잘하는 기술이 좀 다를 테니까 다양한 기업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2021년 나사가 스페이스 X를 단독 계약자로 선정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제프 형은 영업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나사 가서 그 영업을 해야지. 따봐야지 그거를 입찰권을.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입찰 당시에 경쟁력 있는 예산,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예산인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나사가 할 수 있겠다.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로켓이 2026년 달에 나사의 우주인을 착륙시키게 될 것이다. 얼마 안 라고 보고 남았어. 있죠. 네.